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 이게 참 얄궂어서요. 조금씩 나눠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밀어닥칠 때가 많죠. 예기치 않은 악재,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극복할 틈도 없이 힘이 빠지고 절망이 커가게 되는데, 개그맨 권영찬 씨도 그랬답니다. 왕성히 방송활동하고 또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할 바로 그 무렵에 법적 송사에 휘말리고 크게 다치고 투자에도 실패하고 이 건강도 재산도 잃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요. 바로 얼마 전에는 연예인 가운데 최초로 이 심리 상담학 박사가 되셨어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권영찬 씨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권영찬 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담코칭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국민대학교에서 문화심리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KBS 대학 개그제에서 동상을 받았고 1991년 KBS 9기 공채 개그맨이 됐습니다. 2002년에는 개그 PC방을 론칭하면서 사업에도 성공했는데요.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고 상담 심리 전문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예인 자살 예방센터 소장과 한국코칭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고요. 커넬대학교 한국캠퍼스 상담학과 교수면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심리학과 겸임교수입니다. 쓴 책으로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실패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등이 있습니다. 네, 개그맨 권영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개그맨 권영찬 교수 네.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제대로 부른 겁니까? 뭐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권영찬 씨 개그맨이야? 아니면 상담심리학 교수야? 아니면 사업가야? 근데 네. 개그맨이라는 거는 우리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에게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웃음을 드리는 것도 행복을 주는 일이고 또 상담심리학 교수는 그 아팠던 분들이나 상처를 입었던 분들을 현실에 잘 적응하게 만들고 또 코칭적으로는 질문들에서 희망과 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나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될까? 할 때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희망을 드리니까 직업은 조금 다른 게 하나인데요. 웃음과 꿈과 희망과 행복을 드린다는 공통성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넣는 거죠. 네. 네.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 네. 지금 개그 프로에 출연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개그 프로그램은 출연할 수 없는 게요. 네. 그 지금의 KBS 개그 콘서트에 이제 원조가 한바탕 웃음으로인데 제가 네. 한 7년까지는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출연하면 거의 나이가 50둘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서는 원로급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원로급이 아니라 원로 중에 원로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뭐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뭐 아침마당 진품명품에는 이제 MC나 뭐 예를 들어서 강연 같은 거는 하는데 개그 프로그램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은 개그맨이면서도 또 연예인 방송인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네. 개그맨 출신이고 네. 방송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계속 하고 하니까 있습니다. 네. 연예인 방송인 그리고 상담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 네. 어려서부터 개그적 소질이 다분했습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 굉장히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요? 네, 삼형제 중에 막내다 보니까 굉장히 도회적으로 생겼는데.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삼형제 중에 막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막내로 태어난 아이들은 첫째나 둘째 형을 따라하면서 그 사이에서 엄마 아빠의 칭찬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재롱이나 애교를 많이 떱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뭐 까불고 또 야 쟤 웃기더라. 또 학교 갈 때도 쟤 MC 잘 보더라.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솔직한 말로 개그맨이 된다는 꿈은 못 꿨는데요. 이제 대학 개그제에 나가서 대학 다니면서 네. 저는 참 어렸을 적에 뭐 순수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한 여자만 만나서
그 여성과 나이가 먹어서 호수를 걷는 꿈을 꿨었는데 그게 너무 깨지다 보니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실연을 했어요? 그러다 대학 보니까 때? 그 어린 나이에 사실은 대학 때 두세 번의 상처는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쪽에 또 다른 끼가 올라왔는데 그게 사실은 남에게 웃음을 주는 욕망이었고 그게 개그맨과 연결돼서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KBS 공채 개그맨이 된 거죠. 이것도 이상한 스토리네요. 네. 실연당한 홧김에 개그맨 됐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예.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전문가나 또 사업이나 어느 영역에서 성공한 분들 보면요. 어떠한 A라는 일이 잘 안 돼서 B라는 욕구가 C라는 욕구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더 잘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당신은 너무나 좀 안 됐고 섭섭하고 그랬지만서도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그 친구와의 헤어짐이 아니었으면은 개그맨이란 직업 자체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게 됐으니까 저의 예. 그분이 은인이 되는 거죠. 반전이네요. 네. 그죠? 그렇게 개그맨이 된 게 91년이고 91년입니다. 인기가 대단했죠? 뭐 91년, 92년 그때 많은 분들이 영영과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 관련과인데 그 한국외고대학교 영어과 출신은 아마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또 제가 얼굴이 딱 보면은 제가 저희 신입 개그맨들이 들으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많이 하는 게 뭐 선배라? PD나 다른 분처럼 많이 생겼다고 해서 선생님처럼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MC 역할도 많이 주어지고 뭐 그때 당시에 지구촌 영상음악 MC 또 지금 KBS 개그 콘서트 원주인 한바탕 웃음의 MC도 뭐 그렇죠. 김수용 씨, 지석진 씨와 함께 이렇게 포 MC를 보고도 해서 그렇죠. 그때 7년 동안에 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사실은 개그 프로그램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게 팀제로 운영됩니다. 근데 팀제로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 코너마다 그렇죠. 팀이 코너별로 있으니까. 뭐 맞아요. 4명에서부터 예, 많게는 예. 10명까지 있는데 저는 팀 활동도 좋았는데 뭔가 혼자서 좀 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장난치는 것도 싫어했고 또 1인 MC는 잘 봤는데 누군가의 이렇게 코워크를 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전유성이다 뭐 김수용이다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MC를 보게 됐는데 야 굉장히 잘하네. 예.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MC로 전향이 된 거죠. 그런데 MC를 보다 보니까 많은 정보나 다양한 게 있는데 똑같이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또 똑같은 영어를 하는데 어떤 분은 영어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잘하는 분이 있고 했을 때 저건 과연 뭘까라고 했더니 거기에 공통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봤더니 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되니까 내가 사업적인 좀 재량이 있구나. 왜냐면은 왜 고객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현지 촬영 가서 현지 사람들이랑 친한데 야 만약에 6시 내 고향을 촬영 가면요. 예. 저 사람 개그맨이야? 아니면 현지 사람이 할 정도로 동화를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고객 서비스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999년도에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노량진에 이제 권영찬의 짝꿍댕이라는 제가 레스토랑을 했었는데 짝꿍댕이. 네, 그게 B급 상권 지역이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짝꿍댕이도 그냥 한쪽이 작다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는 뭔가가 그 비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작으면 하나는 크고 그런 얘기 좀 철학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받아들였는데 그냥 재미있는 용어예요. 그죠. 근데 B급 상권 지역에 있던 가게가 6개월 만에 A급 상권 지역으로 되고 또 레스토랑이 9시가 끝날 때 되면 그쪽에 택시 기사님들이 한 20분이 넘게 기다릴 정도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때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 즉 사업에 좀 이렇게 끼가 있네라는 얘기도 들었죠. 처음에는 레스토랑으로 성공하셨고 그렇죠. 네, 또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는 그때 이제 PC방 붐이 일어났던 게 그렇죠.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대한민국의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는 이제 게임인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랜섬이나 그런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때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도 많았거든요. 근데 평수가 보통 PC방이 한 50평이나 40평 남짓했는데 왜 대형 PC방이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예.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그냥이 아니라 PC방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웃음이 넘치는 PC방에서 개그 PC방 하다 보니까 또 개그맨 후배들도 많이 놀러
오게 되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한 32군데 전국 지점을 런칭하고 우와. 그때 방송도 한 10개 정도 하고 어이구. 사업도 런칭해서 막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뭔가가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죠. 그게 2000년대 초반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레스토랑도 잘 됐었고 네. PC방 전국적으로 체인도 만들고. 그래서 2005년대까지는 뭐 방송도 승승장구, 사업도 뭐 승승장구, 원하는 만큼 그래도 다 이뤘었죠. 근데 이제 뭐 한꺼번에 호사다마라고 네. 뭔가 이렇게 우한이 겹쳤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첫 출발이 뭐였어요? 저는 그게 다일 줄 알았는데 2005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또 연예인이 탈모가 되면 방송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탈모 증상이 네, 탈모 증상이 되게 3명 중에 막내인데 제가 가운데 조금해서 근데 제가 키가 180이 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인사하는 방법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가운데가 보이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스태프들이 좀 웃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갈머리가 빠지네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저거는 아닌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탈모약을 그때 지금도 그거 하는데 아마 좀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약을 먹었는데 상대에 있는 제 친한 후배가 그걸 마약으로 착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안 전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여성이 드시면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오해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제가 그 약을 먹고 그 여성을 3시간 동안 6번 괴롭혔다라고 해서 그게 큰 이슈가 되고 갑자기 저는 마약한 사람이 되고 그 여성을 괴롭힌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송에 터지면서 10개 방송 자동 강제적으로 하차되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요 가까운 영등포 구치소에 37일 동안 실제로 있는 또 아픔도 겪게 됐었죠. 그래요? 네네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2년 6개월 사실은 그때 좀 뭔가가 설왕설래하면서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좀 왜 여론식의 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고등법원 때 제 진실이 밝혀지고 아무튼 무죄를 받고 또 대법원 무죄 확정받고 2년 만에 다시 근데 저는 사실은 무죄를 받자마자 방송에 바로 복귀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10개 프로 MC고 대중 머릿속에서 일단 잊혀질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년 동안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마 그때 좀 영업 관련 그때 쪽 그 일을 사업은 했었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자동적으로 저렇게 착할 줄 알았던 사람이 그때도 제가 이제 뭐 장애인 관련 봉사나 그러니까 또 보육원 봉사를 많이 그런 했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이 일이니까요. 되니까 사업 네네네. 파트너들도 다 떠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 처리가 됐던 거고 아이고. 그 32개 전 지점 또 매출도 그때 당시에 뭐 78억 정도 했었는데 그 큰 회사가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죠. 한 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핸드폰에 3,000명이 입력된 게 제 핸드폰 회사 가면 몇 명 없었대요 전국에. 근데 그게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제가 지켜봤을 때 모든 게 처음엔 남을 탓을 많이 했는데 남 탓할 필요가 없이 나를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에 대한 좀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뭐 어디 잘못 투자해서 재산을 날렸다 또 어디 몸이 크게 아팠다 이런 건 또 다 뭡니까? 이게 제가 2년 만에 복귀가 된 다음에 예. 이제 뭐 KBS랑 이제 모 공중파에서 세계 프로 MC를 보게 됐는데요. 마침 또 KBS 제 이제 권영찬의 구석구석 보고라는 이제 여행 프로가 막 뜨기 시작했던 게 그때 2007년도쯤에 주 5일제가 정착을 하는 때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5일 동안 일을 하고 놀아라라고 하니까 그때 여행 프로에 대한 시청률이 드라마 시청률이 왔는데 그게 마침 또 뜨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했는데 마침 그 전북 정읍에 영화 왕의 남자 세트장을 짓는데 거기서 마침 촬영을 하다가 뭐 다른 분들이 올라가도 안 무너졌거든요. 뭐 1박 2일에 강호동 씨 뭐 있는데 마침 제가 올라갈 때 그 세트장이 무너지는 사건을 겪었는데 불과 4m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또 제가 검도 이단에다 운동도 많이 했는데 그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옷을 많이 껴입은지 딱 하고 떨어졌는데 왼쪽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았는데 이렇게 빠직 소리가 나면서 왼쪽 뒤꿈치가 나중에 병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제가 27조각이 나고 그 옆으로 3분 4분 척추뼈가 부러져서 척추뼈도? 네네네. 그래서 제가 8시간 대수술을 하고 온몸에 기부술을 하고 대학병원과 또 이제 병원을 옮겨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제 온몸에 깁스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명예를 잃었던 거고요. 또 2007년도에는 건강을 잃었죠. 근데 건강은 6개월을 회복하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제 왼쪽 뒤꿈치에는 텅스턴이 8개가 핀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잘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운 좋게 이게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있었던 현금이랑 제 아파트 담보한 거 또 12억 원, 또 지인이 투자를 잘한 데가 18억 원을 투자해서 30억 원은 한 기업에 인수합병원을 코스닥 기업인데 성공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마침 또 그게 그 대표분이 명동에 있는 사채를 빌려 쓴 걸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1년 후에 상장 폐지가 되면서 휴지 조각 됐네요. 30억이 뭐 정리매매했더니 그때 한 30몇만 원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2005년도에 명예, 2007년도 건강 그리고 바로 이 곧이어서 돈을 잃으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행복을 다 잃어본 거죠. 네. 2005년, 2007년까지 6년, 7년까지 그냥 연달아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서도 참 삼재가 꼈다라는 거. 왜냐면은 남들은 평생 겪기도 힘든 거를 재기하면서 3년 만에 그걸 쭈루룩 겪었으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정말 많이 울고 참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첫 출발의 동력이 뭐였습니까? 참 감사한데요. 첫 출발은 이제 제가 신앙을 갖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신앙을 갖고 이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나랑 같이 좀 새벽기도 나가지 않을래? 저는 나가기도 싫었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 오지? 혹시 노인네가 또 다치신 거 아닌가 해서 가봤는데 저한테는 그런 거 괜찮아. 웃으면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했던 분이 그 안에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막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라 막 눈물 들어서 소리 없이 우는 걸 보고 누군가는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때 지금 결혼한 제 아내가 제 옆에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 힘내.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괜찮아는 말을 무언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단지 그걸 내가 내 가족의 사랑을 못 느꼈구나 해서 내 가족이 사랑을 주니까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역시 출발은 가족이군요. 네, 가족이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족에 대한 뭐 아무리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제가 뒤늦게 9살, 6살 아이들도 인공수정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직접 같이 노는 시간은 저는 방송이나 강연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간이 된다면 그 아이들한테 할애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운을 내면서 어머니와 아내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다시 기운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뭐 스스로가 아마 다짐을 하고 다짐은 했는데 그게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 다짐도 하고 근데 막상 할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다짐은 쉬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일어나면 뭘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한테는 나쁜 인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또 아프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또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게 금방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했었던 거는 친구가 웨딩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망해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발을 짚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깁스를 아직 다 안 풀어서. 근데 그 친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냥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그 회사의 영업이사가 됐던데 근데 제가 목발을 짚으면서 우리 연예인 결혼식을 제가 직접 진행해 줬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게 목발에다가 이 깁스를 하고 오면서 그것도 병원복을 입고 진두지휘하는 걸 본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됐다보다는 정말 대단한데 옛날에는 저 사람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도 방송 10개 프로의 MC를 맡던 사람인데 라디오 프로가 MC도 아니고 1시간 게스트 신인 개그맨들이 하는 게 들어왔었어요. 고정 출연으로? 네.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미 제가 한 번? 10개 프로 MC를 맡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나 안 해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지났어요. 일이 없으니까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때 출연료가 지금도 비슷해요. 시간당 8만 원이었는데 일주일에 8만 원 벌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주니까 32만 원에서 세금을 떼니까 한 29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는 그 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은 예전에 10개 프로 MC를 할 때는 뭐 출연료가 연봉 5억을 넘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9만 원의 소중함을 알고 사실은 그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제가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딱 여름에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집 맛집이었는데 주머니에 4,000원밖에 없어서 못 먹죠. 못 먹고 또 기름 넣을 돈이 없었는데 마침 제가 그 주유소 포인트를 많이 쌓았거든요. 그게 48만 점인가 있어서 한동안은 그걸로 10,000원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버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입소문이 되고 또 제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한테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스러우면 남한테도 내가 대접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라디오 게스트 방송에서 어느 날 MC로 하나 늘고 또 그 웨딩 컨설팅 대표도 하게 되고 또 계속 가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시 남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 3번 죽다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났지라는 정도로 다시 제가 방송 프로그램 MC도 3개 보게 되고 예, 사업도 다시 제게도에 오르게 바닥을 됐죠. 치고 나니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바닥을 친 게 아니라 3번 정확히 치니까요. 예. 좀 두려움도 없어졌던 게 예, 왜냐하면 예. 3번 죽을 고비를 하니까 좀 마음이 담대해지고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옛날에 왜 안 될까가 아닌데 그때 이후부터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상담 코칭 석사 문화심리학 박사 이건 공부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삶에 힘들었던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작은 기업에서부터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또 뭐 입소문으로 알려지고 언론에도 나오기로 이렇게 타다가 어느 날 6개월에 한 번 있던 강연이 3개월 그리고 한 달 어느 날은 월 막 10개 20개까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강연을 할 때 현장에서 웃음만 주고 동기부여만 줬는데 야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제가 그 억울하게 구치소 갈 때는 사실은 죽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더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고 최진 씨 동생 최진영 씨가 예.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일주일 전에 모 식당에 갔는데 그 회사 소속사 대표가 저랑 친한 선후배라서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얘기하고 했다가 일주일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 제가 느꼈는데 왜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 그리고 내가 그때 내가 아팠던 경험을 조금만 그 사람을 나누면서 힘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쉽고 네. 한스럽고 그랬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나를 뒤돌아보면서 너 정말 강연할 실력이 되는 거야 좀 점검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또 배워보고 싶고. 그래서 또 한 거는 나같이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에게 왜냐하면 연예인 한 분이 예. 인기가 있던 없던 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요 언론을 도배를 해서 근데 그게 청소년 모방 자살이나 여러 가지 많은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좀 늦었지만서도 30대 후반 때 제가 이제 그 저희 방송국이랑 축해서 보니까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좀 공부를 짧게 하고 석사 시험을 쳤는데 그때 마침 또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해서 그때부터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방금 연예인 얘기를 쭉 하셨는데 연예인 자살 예방 센터 소장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인턴 과정 마치고 제가 대학교에서도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는 나만 아픈 게 이제 나아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남들 우리 연예인들 후배들은 아픈 걸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는 해서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문화심리사회학 박사를 이제 연예인 최초로 땄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에 대한 자살이나 힘든 연예인들이 사실 많아요. 뜨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또 인기가 떨어질까 봐 겁나고요. 한켠이 항상 공허하죠. 바닥에서 일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 자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한 6년 전부터 연예인 자살 예방 센터를 제가 설립하고 힘든 연예인들은 언제든지 찾아오면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보통 뭐 일주일에 3-4통은 받아서 그분들의 힘든 거 해결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사실은 누군가가 같이 말할 사람 이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럼요. 상당 부분의 스트레스와 고민이 풀린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나 그 후배들 얘기를 듣고요. 제가 힘들었던 과정 뭐 억울하게 구치소를 가거나 돈을 30억 날리거나 또 아니면 세트장 무너져서 제가 텅스텐 받고 있는 그 힘든 얘기를 하면 같이 공감돼서 같이 울어요. 그렇죠. 저는 딴 거 없고 울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휴지만 주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너도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너를 얼마나 믿을까? 그러면 너도 한번 너를 믿어보는 건 어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권영찬 씨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너 힘들어? 나만큼 힘들어 봤어?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나만큼 힘들어 봤어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상대가 형 나도 힘들어요. 오빠 나도 힘들어요 했기 때문에 내 경험은 이런데 혹시 너도 힘든 거 아는데 한번 그러면은 몰랐던 친구들도 정말 그걸 이겨냈어요. 또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이나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다른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걸 그냥 나누기만 하면은 그렇죠. 그래도 힘들을 많이 얻고 용기를 좀 갖더라고요. 네. 이 쓰신 책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모든 실패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교과서적인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 다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 끝에 좌절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 네.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안타까운 이제 바로 건 그 대목에서 네. 실패를 딛고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팁 하나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사랑이란 말을 하고 나 싶은데요. 사랑. 왜냐하면 가족이 나를 아무리 믿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왜 제가 박사 논문을 따다 보니까 반구적이란 말을 써요.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 있을 때 남한테 핑계를 돌리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나를 뒤돌아보고 내 현실을 저대로 측정하고 내 미래를 꿈꾼다면은 나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99.9도까지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7번째 성공인데 6번째 실패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나도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너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너를 사랑해 줄 수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얼마나 많이 우렸겠어. 한 9번 만에 이게 지금도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요. 좀 잘 될 것 같으면 힘든 일이 언제든지 찾아오니 아이가 아프거나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근데 그런 거를 이 세상에 봄이 있으면 가을, 알겠습니다. 겨울도 있거든요. 네. 실패를 딛고 다시 강하게 일어서는 첫 출발의 힘은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확인이죠. 나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고 네. 나를 사랑하고 자기 긍정. 오늘 전국의 청취자분들한테 코칭, 네. 상담을 해주셨네요. 개그맨 출신 방송인 그리고 지금은 상담학 교수 권영찬 교수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